자, 이제 그 이번 세션 그 마지막인데요. 이번 세션은 그 서울대 그 생명 그 과학부의 홍성욱 교수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다들. 네, 반갑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과학기술학,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홍성욱이고요. 얼마 전에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를 잠깐 수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최근에도 연구 과제를 하는 팀에 같이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4차 산업혁명 저희가 익히 여러 번 들어왔고 또 많은 얘기들이 됐기 때문에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에서 시작을 해서 1차 산업혁명이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정도였죠. 영국에서 시작한 2차 산업혁명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뭐 전기라든지 자동차, 화학 이런 쪽이 이제 뭐 석유 산업이나 이런 게 이제 주를 이뤘고요.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IoT나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에 기반한 초연결 사회를 얘기를 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1, 2차 산업혁명까지는 별로 이견이 없는데 3차 산업혁명부터는 연구자들에 따라서 그 정의나 사용 용법 같은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쨌건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산업, 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올 때 사람들이 주목했던 기술은 IoT, 인터넷 오브 띵스,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입니다. 즉 사람만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여러 기기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3차 산업혁명 때 보였던 어떤 컴퓨터화, 자동화는 좀 다른 효과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게 뭐 센서로 전부 기록이 돼서 그게 이제 자동화된 정보를 처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자동차들이 이렇게 센서로 연결이 돼서 서로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를 이렇게 감지하면서 운전을 한다든지 뭐 스마트홈이라든지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이제 원래 주목받았던 개념이었습니다. 예, 그 4차 산업혁명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더스트리 4.0은 이제 독일에서 처음으로 제창했던 개념인데요. 독일에서는 이렇게 이제 수많은 센서들과 자동화로 연결된 그런 공장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장이 우리의 생산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더스트리 4.0 앞에 인더스트리가 붙은 이유가 산업의 어떤 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를 주목했고, 네, 이제 산업은 20세기에 상당 부분 많이 자동화가 됐지만 아직도 이렇게 스마트하지 못한 그런 형태인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센서와 IoT와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장이 훨씬 스마트한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겠냐 하는 것에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독일에서는 뭐 몇몇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이런 변화를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좀 이제 학계 안에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정의가 안 된 단어 아니냐, 그 너무 모호한 단어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와서 그럼 뭐 굳이 그렇게 논쟁적인 개념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인더스트리 4.0,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1.0, 2.0, 3.0, 4.0 하는 식으로 인더스트리 4.0으로 지금 일어나는 변화를 이제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 개념을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그 어떤 비즈니스맨이 이걸 이제 가지고 와서 그 자기가 운영하고 있던 다보스 포럼, 뭐 흔히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불리는 이 다보스 포럼에서 2016년 1월에 다보스 포럼에 그 해의 어떤 키워드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뭐 처음은 아니지만 그 전에도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지만 이제 굉장히 강하게 주창이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도가 됐는데요. 그 우리나라에 보도된 당시에 그 언론을 찾아보면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 어떤 거냐면 그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처음에 제시했을 때 2016년 1월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매일경제 기사가 확 급증을 합니다. 그 전에는 뭐 거의 없다가 그 다보스 포럼을 보도하면서 급증을 해요. 그러다 2월에 다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뭐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됐던 키워드가 이렇게 인구에 회자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저희 뭐 올해도 분명히 어떤 키워드가 있었을 텐데 저희 아무도 모르고 있죠. 작년 키워드가 뭐였는지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그냥 관심이 확 사라지는 게 당연한데 3월이 되면 또 다시 급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어떤 특색이고요. 4월에 좀 떨어졌다 5월, 6월, 7월에 다시 증가를 하고 그 다음부터 거의 그 뭐 지수함수 형태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 즉 기사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1월에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됐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뭐 2월엔 거의 사라졌다가 왜 갑자기 3월에 다시 등장을 했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해 3월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6년 3월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이때 뭐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세돌이 이길 것으로 예측을 했었고요.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비전문가도 그렇고 바둑과 같은 거는 인공지능, 뭐 컴퓨터가 인간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 이제 뭐 그렇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이세돌이 그 아주 깨끗이 패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게 이제 그 한국 사회에 그 엄청난 충격을 불러 일으킵니다. 예, 뭐 바둑계는 물론이고 일반인들 그리고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이 충격의 그 여파에 그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당시에 그 연구전으로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바둑 게임이 알파고라는 인공지능과 이세돌의 바둑 게임이 있었다라는 것조차 메이저 신문에는 잘 보도가 안 됐어요. 보통 사람들도 뭐 관심이 없었고 뭐 이 일 자체가 그렇게 그 인공지능 연구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고 또 한국 사회, 이 동아시아권 사회에는 그 큰 충격을 안겨줬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그랬느냐, 뭐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뭐 바둑 인구가 굉장히 적고요. 다른 서양권에는 바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수두룩하고 또 서양에선 이미 1997년에 그 체스 챔피언이었던 카스파로프가 뭐 딥블루 같은 그 인공지능 컴퓨터한테 패했던 오히려 이제 그게 훨씬 더 이들한테는 그 충격적이고 센세이셔널했던 그런 일이었었죠. 어쨌건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 있은 직후에 당시 이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라라고 기업과 함께 이제 정부한테 유도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과기부에서 펴낸 보도자료를 보고는 1차 산업혁명, 2차, 3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를 매개하는 기술이 지능정보 기술이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지능은 이제 AI 소프트웨어라는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고요. 정보는 이제 빅데이터나 IoT,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그런 것들이 결합을 해서 이 지능 정보 기술이 3차 산업혁명을
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려서 4차 산업혁명으로 만든다. 라는 이제 이런 픽처를 그림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했던 그날 당장 이제 당시 그 과기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능정보산업 발전을 위해서 5년간 1조 원을 투자하고 삼성전자, LG, SK텔레콤, KT,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이 참여한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라 그러죠. 근데 이게 뭐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예, 이런 발표가 이렇게 경쟁하는 기업들 끼리 협력을 해서 연구소를 차린다. 이게 사실은 뭐 큰 의미를 갖는 그런 뭐 나중에 돈을 조금씩 기업들이 내서 조그마한 연구소를 차리기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해 이제 12월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서 제시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앞으로 이제 한 2030년까지 당시 이제 2013년, 2016년이지만 2013년 대비로 2030년까지 모든 게 다 좋아지는 사회가 된다. 건강 수명이 증가하고 근로 시간이 감소하는데 GDP는 훨씬 더 올라가고 인재도 많이 양성되고 가산노동도 감소가 되고 기업도 더 많이 생기고 사회 안전망도 심지어 확보가 되고 교통사고도 감소가 되는 이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의 4차 산업혁명을 요약을 해보면은 원래 과기부가 사실은 지능정보기술이나 지능정보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던 상태에서 독일의 그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개념, 또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했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여기에 2016년 3월에 인공지능 알파고 쇼크가 더해져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큰 틀이 잡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공지능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예, 알파고 쇼크 때문에 그렇죠. 뭐 딴 나라에서 강조를 안 하냐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강조하는데도 뭐 드물다라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인공지능에 이렇게 푹 빠져 있는 그런 나라도 찾기가 쉽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건 2010년대 마침 또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합니다. 이 알파고도 그렇고요. 그 IBM의 왓슨이 제퍼디 챔피언들을 이기고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네바다에서 면허를 획득하는 이런 일도 생깁니다. 예, 우리는 뭐 인공지능을 나는 이거랑은 무관하다, 이런 거랑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구글 검색에도 뭐 최첨단 인공지능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넷플릭스도 초기 화면이 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찾아주고 아마존에서의 책 추천도 전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깊숙이 침투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심지어 뭐 구글 인공지능 번역 인공지능을 그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해보면은 상당히 읽을만하게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예, 뭐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의미는 통할 수 있게 뜻은 통할 수 있게 번역이 돼서 나오고 이게 과거 같으면은 사실 이제 상상도 못했던 그런 발전이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비대면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면접도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마이다스 IT 같은 회사에서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점점 더 많은 회사가 사용을 하고 있고 이미 미국의 그 큰 기업들의 한 80% 이상은 그 서류 심사는 그러니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같은 서류 심사는 사람이 보질 않습니다. 전부 그 인공지능이 읽고 판단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고요. 대면 면접도 이렇게 그 인공지능이 보는 그런 면접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변화는 가속될 것 같고 이런 식의 그 우리 삶 곳곳에서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방식도 점점 다양화되고 많아질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예, 인공지능 면접인데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어떤 이제 그 면접 대상자가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소개하는 데서 감정을 읽어내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작동이 예. 네, 여기 보시면은 재밌는 게 이 뭐 기쁨, 뭐 이런 거, 긴장감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두려움, 역겨움, 분노 뭐 이런 것도 같이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냥 단지 얼마나 긴장을 했나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은 이렇게 기쁜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뭐 역겨워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예, 지원자 음성을 분석해서 뭐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전망인데 보통 그 교통사고의 90%는 휴먼 에러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는 교통사고의 90%를 뭐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매년 3만 명 이상의 인명과 1,000억 달러 이상의 정부 예산을 뭐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그 전망들이 그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뭐 중요하고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사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지만은 엉뚱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뭐 유명한 사례인데요. MSI의 테이 같은 경우 이 테이가 사실은 이 챗봇인데요. 트위터 챗봇. 근데 나오기 전에 상당히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좋은 언어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디센트한 언어로 훈련을 받았는데 나오고서 한 16시간 만에 이제 욕을 하고 뭐 그 히틀러를 찬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그 여성 혐오적인 그런 얘기를 내뱉는다든지 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셧다운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2015년에 역시 뭐 너무 유명한 사건인데 구글 포토 그러니까 사진을 보여주면은 이렇게 그 사진이 뭔지 알아맞혀서 글씨를 써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이제 흑인 커플이 셀카를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제 고릴라라고 아이덴티파이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 친구가 발견을 하고 그 인터넷에 올려서 뭐 전 세계적으로 그 논란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구글이 이제 물론 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구글은 사실 인공지능 연구에서 전 세계 1등부터 300등까지의 연구자들을 다 데리고 있다고 흔히 얘기할 정도로 인공지능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뭐 간단히 해결할 줄 알았는데 결국 2018년에 구글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이제 공지를 내놨고 그 공지를 사람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는 이 사전 인덱스에서 아예 고릴라라는 단어를 빼버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못 풀었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제 고릴라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닌 그런 방식의 해결책을 내놨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뭐 간단한 구글 번역인데요. he is a nurse, she is a doctor. 그러니까 그는 어, 간호사고 그녀는 의사다라는 뭐 일반적인 통령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쓰여진 그런 문장을 헝가리어로 번역을 하고 그 같은 헝가리어를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하면 she is a nurse, he is a doctor로 그 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간호사고 그는 의사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그 데이터가 이제 인공지능한테 주어지고 그래서 번역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관련된 컴파스라는 알고리즘과 관련된 논란인데요. 이게 뭐 가석방을 결정할 때나 판사가 판결을 하기 전에 이렇게 가석방을 결정하는 건 거의 100% 컴파스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판사들도 실제로 자기의 판결을 내리기 전에 컴파스를 참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범인의 죄인의 그 위험도를 측정하는 그런 그 알고리즘인데요. 그 흑인의 경우는 가장 위험한 위험도 19, 8 이런 경우와
1, 2, 3이 가장 덜 위험한 경우가 상당히 공정하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음에 반해서 백인의 경우는 가장 위험한 위험도 8, 90은 굉장히 적고 가장 덜 위험한 위험도 1, 2, 3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도 이 두 사람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둘 다 전과가 없었던 뭐 이런 경우인데 흑인은 뭐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백인은 뭐 벌금을 내고 나오고 하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위험도가 흑인의 위험도가 훨씬 더 높게 그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판결 자체가 레이시스트적인 판결 아니냐.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이 배운 데이터, 그들에게 입력된 데이터가 이미 그 흑인들이 훨씬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훨씬 더 많은 비율의 흑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미국 사회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한다. 그래서 불공정한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거 아니냐. 지금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지금의 범법자, 지금의 감옥에 갇힌 수감자, 이 비율을 그대로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공정한 게 아니냐. 근데 어쨌건 중요한 것은 이런 프로그램을 자꾸 사용했을 때 그 흑인들이 자신들의 저지른 죄에 비해서 더 높은 형을 받게 되고 더 오래 감옥에 갇혀 있게 되고 더 오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범죄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그 범죄인 친구들을 이렇게 얻게 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게 다시 미국 사회의 어, 어떤 범죄에 있어서의 그 불평등, 그다음에 어떤 그 non-justice 같은 것들을 다시 그 강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냐 하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프레드 폴이라고 그 범죄 예측 알고리즘인데요. 경찰이 순찰을 하다가 이제 이 프레드 폴을 누르면은 어디로 가라 뭐 이런 식의 여기서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이쪽으로 가라라고 뭐 이제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거 역시 이제 유색 인종들한테 굉장히 그 불공정한 그런 그 판결을 가지고 온다. 왜냐하면 이 프레드 폴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역시 이것들이 작동하는 데이터 역시 지금까지의 어떤 체포 기록이라든지 지금까지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 지역에 대한 데이터 이런 거를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유색 인종들이 많이 사는 빈민가나 이런 데일 수 있고 오히려 백인들이 집에서 저지르는 범죄는 뭐 똑같이 뭐 마약을 한다 그래도 백인들은 집에서 마약을 하는데 흑인들은 길에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것들이 잘 노출이 되는 상태고 그래서 이거 역시 더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유색 인종의 그 범죄자를 더 많이 양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습니다. 예, 의료 인공지능 역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요. 뭐 미국에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If you are not a white male, 그러니까 어떤 백인 남자가 아니면은 artificial intelligence를 사용하는데 의료 인공지능을 사용하는데 조심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인 남자의 경우는 뭐 폐암 같은 거 굉장히 잘 맞추는데 유색인 여성으로 가면은 그 적중률이 16%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80% 정도가 잘 맞춘다고 봤을 때 16% 정도로 떨어지니까 뭐 거의 기능을 못하는 아주 엉터리 의사보다도 더 못 맞추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근데 이게 그 이유가 당연히 백인 남자 같은 경우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잘 쌓여 있음에 반해서 유색인 여성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충분치 않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얘기지만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데이터가 못 들어가면은 그 나오는 결과도 믿을만하지 못하다 하는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의료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뭐 가지고 있다 하는 거는 실제로 의료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들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보험만 변화해도 데이터가 확 변화하고요. 병원이 얼마만큼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또 데이터가 달라지고, 주중의 데이터와 주말의 데이터가 또 달라지고요. 사회적 편견이 또 데이터에 반영돼서 빈부에 따라서 의료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고, 인종에 따른 데이터도 달라지고, 남녀에 따른 데이터도 달라지고, 특히 뭐 임산부 이런 경우는 데이터가 거의 없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균일하지 못한 또 충분치 못한 데이터를 가지고 의료인공지능이 작동할 때 그때도 여러 가지 어떤 포텐셜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왕이랑 코진스키라는 그 연구자들이 2017년에 이제 동성애 알고리즘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들은 그 동성애자들의 그 데이트 사이트에서 그 사람들이 사진 올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프로파일링을 해서 아주 전형적인 동성애 얼굴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 공표를 했습니다. 뭐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제 이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남성과 오른쪽에 있는 여성이 가장 전형적인 이제 동성애 남성과 동성애 여성이고, 왼쪽이 가장 이성애적인 이제 뭐 그런 여성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단지 사진에만 근거한 게 아니라 뭐 프리네터럴 호르몬 시오리라는 어떤 과학적인 이론에 또 근거를 해서 이거를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이 이론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떠나서 뭐 이게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들의 이론 프리네이터럴 호르몬 시오리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고, 그런데 그걸 떠나 가지고 사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반화되면 밖으로 나가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차별할 또 그런 사용이 굉장히 그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마존에서 만든 그 면접 알고리즘이 실제 이제 아마존 그 사원을 대상으로 돌려보니까는 자기가 그 대학교 때 여성 테니스 클럽의 멤버였다라는 그 한 줄이 이력서에 들어가 있어서 크게 감점을 당한 뭐 이런 사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하여튼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감점을 하더라 하는 게 나왔고, 이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결국 이제 그 아마존 그 면접 알고리즘을 훈련시켰던 데이터가 이제 그 아마존 회사 안에서의 채용과 승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알고리즘을 훈련을 시켰고, 뭐 당연히 짐작하시겠지만 아마존 같은 회사,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 남성 중심적인 그런 회사들입니다. 남성들이 훨씬 더 고위직에 많이 포진이 돼 있고 훨씬 더 잘 승진을 하고 근속연한이 길고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아예 그 인공지능이 얘가 그 여성 지원자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감점을 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했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바이어스 인 바이어스 아웃인데요. 바이어스가 들어가면 바이어스가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바이어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아마존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결국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은 뒤에 그 2017년 12월에 뉴욕시에서는 그 알고리드믹 디스크리미네이션,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뉴욕시에서 사용하는 모든 공공 알고리즘이 투명하고 트랜스페런트하고 설명 책임이 있어야 된다, 어카운터블 해야 된다라는 것을 법제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뉴욕시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정말 투명하고 설명 책임이 있는가라는 것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알고리즘들을 조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 회사에서 소유한 알고리즘은 여기에 이제 해당될 수가 없는 회사 걸 뭐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들을 한계들을 안고 있는 그런 조치입니다. 예, 뭐 직장의 변화도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얘기한 것들이고요. 뭐 상당히 많은 직종이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예, 단순 노동직이라든지 단순 사무직
이런 것들이 가장 위험한데요. 우리가 요즘도 많이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은 여행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위협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익스피디아 같은 이런 추천 시스템에 근거한 그 웹사이트나 프로그램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워낙 좋아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여행사를 찾지 않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토어 같은 것들도 실제로도 우리 주변에서 점점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숙련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사람들 역시 본 2015년이랑 17년이랑 20년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15년에도 1등이 컴플렉스 프로블럼 솔빙인데 20년에도 컴플렉스 프로블럼 솔빙의 기술, 크리티컬 싱킹,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people management, coordinating with others, emotional intelligence,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서비스, 니고시에이션, 타협의 능력, 커그니티브 플렉서빌리티, 어떤 인지적 유연성,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교육, 특히 고등교육에서 그 사람들에게 교육시켜야 될 가장 중요한 스킬이다. 이게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찾은 거고, 전 세계에 있는 CEO들과 그 이사급 이상의 간부들, 대기업의 이런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얻어낸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지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이 사실 굉장히 유용하고 그 유용성이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또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면은 이제 전문가들, 정보과학이나 STS, 사회과학 전문가 이런 사람들과 또 대한 미디어나 어떤 시민사회운동 단체 이런 거, 프라이버시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단체라든지 정부 규제기관, 이 세 조직이 세 제도가 좀 힘을 합쳐서 이런 인공지능의 어떤 문제점이나 오용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감시를 하고 어떤 문제점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알고리즘 이런 거의 개발까지도 이렇게 신경을 쓰는 그런 거를 실제로 추진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정리 및 결론을 내려보면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에서 현재도 널리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더 그 영역을 넓혀 나갈 겁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처리하기 힘든 데이터나 특히 어떤 미싱 엔트리가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빈 데이터를 채우거나 예측하는 일을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한 AI 알고리즘 중에 소위 이제 소셜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는 또 가려져 있고 우리는 인공지능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은 그 결정이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를 고려했기 때문에 더 괜찮은 결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AI를 통한 신용평가나 면접의 확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알고리즘의 사용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은 프라이버시 침해 이거는 물론이고 그 외에 다른 형태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지각을 통해서 혹은 지각을 어떤 운동이나 그런 인식을 통해서 과학 시민권, 사이언스 시티즌십 비슷하게 알고리즘 시민권, 알고리즘ik 시티즌십이 이제 널리 독려되어야 하겠다, 널리 격려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 마지막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4차 산업혁명이랑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면은 이제 그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릴라라고 했다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그거는 데이터를 넣고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나 기획 아니면 기존에 알려진 상식에 이제 준하는데 그럼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저희가 그걸 이제 늘 바꾸는 자정 능력이 사회에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 자정 능력과 상식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잘 바뀌는 방향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그 인공지능 자체가 학습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정말 그 이렇게 더 우위를 점하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긴 합니다. 사실 그런 데 대한 혹시 예측이나 그런 것들을 혹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인공지능 자체가 스스로 배워서 좋은 인공지능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막 희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가능했다 뭐 이런 거 같지도 않고 앞으로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인공지능들이 근데 그 데이터라는 거는 결국 빅데이터도 그렇고 뭐 스몰 데이터는 스몰 데이터대로 한계가 있고요. 빅데이터로 가면은 빅데이터는 또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진 빅데이터들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가진 어떤 편견이나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점이나 한계나 어떤 뭐 불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받은 인공지능이 내는 결론도 그렇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해결책이 있냐? 잘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하나는 그래서 엔지니어링적으로 그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만들자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논의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 때 우리가 그 인공지능한테 설명을 요구하고 사람들이 내가 면접에서 떨어졌다. 인공지능 면접에서 떨어졌다. 왜 떨어졌냐? 이유를 얘기해 달라라고 설명을 요구하고 인공지능이 최소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더 믿을 거고 신뢰할 거고 그들의 것의 판단을 그러면은 그것에 기초해서 인공지능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가능할 거냐, 또 얼마만큼 가능할 거냐 하는 것도 아직은 상당히 미지수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공지능 안에서 그 알고리즘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걸 실제로 쓴 사람조차 뭐 레이어들이 뭐 몇백 개씩 되고 막 이러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없고 한 사람이 쓰는 것도 아니고 수백 명이 달라붙어 갖고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게 작동을 하면 왜 작동을 하는 건지 작동을 안 하면 왜 작동을 안 하는 건지 그것도 모르고 그 안에 변수들을 계속 조정해 나가면서 이게 작동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고쳐 나가는 건데 엉뚱한 결과들을 많이 낳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A라는 입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는데 조금만 바꾸면은 또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알파고도 19 바둑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둑을 잘 두는데 예를 들어 갖고 바둑판을 20으로만 만들어 놔도 전혀 뭐 바둑을 둘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 버리는 그거 비슷하게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더 많이 잘 사용을 하고 그 사용 범위를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의 한계에 대해서 이것의 어떤 지금의 보여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포함한 한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핵심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어떤 일을 잘하는 것 같아도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존재는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실제로 사람보다 특히 판단, 어떤 저지먼트와 관련돼서는 사람보다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 인공지능 사용법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제 그 김만준 노래 모모는 철부지라고 아마 교수님 연배 되시면 아마 아셨을 텐데 저도 책을 예, 읽긴 예. 했었거든요. 근데 뭐 시간을 절약한다고 했을 때 시간이 절약되는데 더 행복해지지 않는 걸 보면서 사실 인공지능을 만들면서 과연
편리해지면 행복해질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사실 교수님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더 많이 하시고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공계 사실 그 이 인문학 쪽의 연구는 약간 하지만 원래 이공계여서 그런 고민 많이 해주시는 훌륭한 교수님 모시고 강연 들을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제 첫 번째 세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